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진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이 두 분이 일하는 일터부터가 평범하지가 않죠. 네, 한 분은 재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재난 전문가이시고요. 또 한 분은 바다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오늘 들려줄 얘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유익한 정보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년 같으면 이런 장마들 지나고 나면은 휴가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때가 정말 그리운 것 같습니다. 올 네. 여름은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글쎄 올해도 휴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올림픽. 네. 곧 네. 그 휴가 기간에 올림픽이 아마 열리기 때문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 방아에서 콕 바꿔가지고 그냥 열심히 응원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뭐 코로나 걱정, 그렇죠. 사람 걱정 예.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 없이 집에서 보내는 게 제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집이 제일 안전하죠. 맞아요. 예,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방 내리면서 오메 우리 집이 제일로 좋고 편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이게 집이 제일 안전한데 오늘 재난 전문가가 오시잖아요. 네. 그분 집은 참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여름 휴가를 그리 가면 어떤 어떡하지? 집일까? 집사가 그리 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뭐 저희 모두 네. 뭐 그분 집에 갈 수 있든 아니면 저희 집에 네. 있든 집에서 저희 열린마당과 함께 시원한 휴가 네. 금요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재난안전 전문가 송창영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신 분이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을 연구하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또 광주대학교에 현재 교수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선 그 집은 좀 어떻게 안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아파트에 네.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네. 네, 네. 아니 뭐 직함도 많으시고 워낙 네. 바쁘신데 요즘 들어 특히 더 바빠지신 게 예.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학동 네. 붕괴 사고 때문이라고요. 예, 광주에 참 안 좋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풍영전천이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의 2명이 아, 좀 너무 안 좋은 마음 소식이 아프네요. 있었고 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제가 한 20여 년 재난안전을 했지만 기존의 재난 사고와는 약간 결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동차 운전해서 혼자 사고가 나서 혼자 자기가 다친 게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가 선량한 시민이 다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꾸 문제가 뭐냐면 재난이 생기면 온 나라가 분노만 하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린다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 재난, 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네. 빨리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재난이라는 게 앞서 언급하신 뭐 건물 붕괴도 있지만 뭐 자연 재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는 재난을 세 개로 나눴거든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나눴는데 2011년도부터는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연재난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지진과 같은 건데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필리핀 반도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상청에서 제주도에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예비가 되지만 이번에 붕괴처럼 이런 것들은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재난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심각 단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안전사고 뭐 이렇게 그 자연재해 이런 그 재해가
도사리고 있죠. 곳곳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해가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생각이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불감증이 내내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만 어떻게 안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재난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질문 중에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 네. 이게 외국에서는 재난 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미흡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좋은 것만 예컨대 우리가 보잉 747 여객기가 부속품이 450만 개지만 절대 다수가 멀쩡하지만 하나의 부속품이 잘못돼도 추락한다면 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재난 사고가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도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산자화법으로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에 약 한 3,800여 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망한 겁니다. 한 해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해가 1991년도에인데 한 해에 13,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5천여 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천여 명이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네 젊은 군인 아저씨들이 그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9년 동안 싸우다가 전사한 숫자가 5,0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9년도 아니고 1년에 그렇게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뭔가 교육도 하고 한 번쯤은 얘들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얘들만 사고가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독님도 우리 담비하고 네.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안전사고라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네.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재난 안전사고라는 게 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이 좀 나누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계절별로 생기는 재난 유형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폭설이라든가 또 해빙기야. 겨우내 얼었다가 이제 땅이 녹아지면서 그다음에 4월 달쯤 되면은 이제 황사가 우리나라에 이게 기후 때문에 황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자연재해 대책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8월, 9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때쯤 되면은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행락철 재난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은 이제 폭설이라든가 최근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재난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재난 유형에 따라서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못 따라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폭우라든가 폭설은 100년 빈도로 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10년 빈도, 20년 빈도의 하수 간의 광경이 이렇게 결정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우가 오면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또 오늘 조금 외국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제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요. 네. 뭐 이번 주만 해도 장마 때문에 좀 피해를 본 지역이 있고요. 뭐 호우, 장마 피해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지금은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이 엄청난 폭우가 오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태풍과 호우 한꺼번에 한다면 이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있고 엄청난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강풍과 강우를 같이 겸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를 관통해서 태풍의 핵이 쭉 불의 화엄사를 관통해서 태백산맥을 따고 가다가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태풍의 이 연료는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공급이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태풍이 점점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동해 해수면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가 휘발유를 계속 공급시켜 주니까 당시에 하루에 강원도 강릉에서 1강우량인데요. 870.5mm가 온 거예요. 그러면 870.5mm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최근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우량이 평균 전체 대한민국 평균을 잡았을 때 850에서 1,30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70.5mm가 왔으니까 거의 절반이 내려버렸어요. 거의 1년치 예. 올 비가 예. 하루에 온 거죠. 당시에 강원도 강릉 시민들 인터뷰를 보면 비가 아니라 양동이로 하루 종일 그냥 퍼부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엄청난 폭우 때문에 산사태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비가 일 강우량이 얼마냐면 300mm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300mm 정도인데 초토화가 됐으면 강원도 강릉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태풍 매미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부산 쪽으로 이 태풍 매미가 왔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강은 없었고 강풍이었죠. 그때 당시에 순간 최대 풍속이 얼마였냐? 775m/s예요. 그러면 75m/s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헷갈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 약 한 270km. 와. 그러니까 아마 김성환 감독님이 공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아마 130, 40 인제는 안 되시죠. 150으로 해주세요. 150이면 선동열 선수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한 270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당시에 태풍 매미가 왔었을 때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트라포드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바닷가에 맞아요, 가면 맞아요.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50톤에서 100톤 정도 되는데 그게 바람에 해가지고 부산 그 뭡니까 횟집 앞에 도로에 그냥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부산항에 엄청난 크레인이 전부 다 넘어졌어요. 11개가. 그러니까 바람 당시에 뭐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게 전부 다 뽑혔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었고 또 2011년도에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수도권에 한 2주 동안 이제 보통 비가 왔다가 멈춰줘야만이 좀 말라가지고 산사태 같은 것이 덜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주 동안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우면산 산사태가 우면산. 일어났는데 우면산 산사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한 80m가 붕괴되는 시간이 한 50초였거든요. CCTV를 보면. 그러면 그걸 100m로 환산하면 한 6.25초예요. 100m가 붕괴되는. 그러면은 우사인 볼트도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거기 붕괴되는. 결국은 이 산사태는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재난을 우리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와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순간 들고요. 특히 요즘은 그 비가 내리면서도 게릴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것도 야간에 쏟아질 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그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사실 조금 겁이 나요. 예. 차 운전하고 확 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문제는 지난번에 그 광주하고 부산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하도를 가다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침수돼가지고 그 순간에 침수돼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생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목숨까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전자들이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빠져나와서 목숨까지 다 잃은 그런 일이 있죠. 네. 아니 그 뒷차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구해주기도 하고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에 이렇게 침수가 되면 생각만 해도 무섭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이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네. 태풍, 홍수, 지진 각종 재난에서 그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데 36개입니다. 네네네. 그냥 그런 무조건 재난 도망가고 현장에 가까이 피하고. 가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불난 데도 가지 말아야 되고 물난리 난 데도 가지 말아야. 우리 옛날에 80대 노모가 60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잉, 네, 네. 불 조심해라잉. 이게 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시에는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또 대피하셔갖고 항상 이런 언론의 방송을 좀 귀 기울이시는 게 좋지. 괜히 그런데 구경하러 가시다가 더 큰 난리를 당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현장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 그래서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차 안에 있다. 네. 네. 그런데 갇혔다.
이럴 경우에는 뭐 비상용 망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일단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네, 저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당황하지 마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물이 차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침수란 용어를 쓰거든요. 자동차가 침수됐다. 그 자동차 침수를 기준이 뭐냐면 1번 지붕 위까지 물이 찼다. 아니면 내 얼굴까지 찼다. 가슴까지 찼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정답은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거기까지부터. 네.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전부 침수가 되면 우리가 조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얘가 이제 떠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가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자동차 이 유리창을 내릴 때 돌렸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한참 돌렸죠. 네, 기계 수동으로. 그렇죠. 요즘에는 전자식이었기 네. 때문에 한마디로 자동차가 컴퓨터가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잠겨버리면 모든 게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물이 바깥에 엄청나게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려면 절대 김성환 감독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압력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밖에와 안이 수위가 같았었을 때 이제 이런 저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제 자동차 타이어 아니 자동차 앞 보조석 앞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때는 넣어놨다가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이걸로 보통 일반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아무리 발로 차거나 해도 유리창이 안 깨져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충격만 줘도 그냥 네. 깨지거든요. 이거 꼭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 감독님 항상 보셨겠지만 제가 호루라기를 항상 가지고 호루라기입니다. 다니요. 예. 1년 300일. 이 자동차 키에다가 아예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 이머전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렇죠. 많이 위험한 발생하잖아요. 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호루라기 하나는 꼭 갖고 자동차 키에다 이렇게 끼워 갖고 다니면 되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지금 망치하고 호루라기를 일단 보여주셔서 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뭐 챙기는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보는 순간에 저게 가지고 깨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깨진다고 하니까 네. 믿고 네. 저걸 꼭 구입을 해야 되겠어. 근데 분명히 이제 제 차에도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운전석 내부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뒤 아마 트렁크의 어쩌면 대부분. 뒤 트렁크에 네. 그 장비 안에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우리 송 박사님이 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집에서 있는 이만한 그 장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치면 금방 너무 깨지는 크지 않습니까? 운전석 옆에.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가요? 앞에 네. 보조석에다가 딱 넣으면 되니까 저걸 구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갖다 놔야 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여성이어서 호루라기는 뭐 밤길 다닐 때도 좋을 것 같고 꼭 하나는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저 망치도 우리가 그냥 네. 살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세상에 저 작은 걸 준비를 안 이제 해놨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면 그러게. 저 박사님 말씀하신 호루라기나 망치 말고 네. 두 분이 따로 챙기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혹시 저는 챙겨본 가끔은 밤에 무슨 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후레쉬 같은 것은 제가 챙기거든요. 플래시. 근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차에다가 챙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저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래시 정도? 이게 이제 네. 이 부분이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뭐 어떤 특정한 나라를 뭐 이렇게 두둔한 것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생김새는 비슷한데 특이한 게 완전히 생각이 틀린 게 우리는 재난이 생기면 공직자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일본 친구들은 재난에 태풍 홍수 지진 반복된 재난에 관보다는 내가 내 생명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이런 게 되게 생각 차이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얼라이브 기프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슈퍼에서 그런 것을 팝니다. 그래서 뭐 3일간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3일간 고립이 돼도 생존할 수 있는 고열량에 또 10년간 썩지 않는 물 이런 것들을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팔거든요. 근데 되게 잘 팔려요. 걔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일본은 뭐 자연재해가 워낙 많은 맞습니다. 곳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 얘기했으니까요. 그 침수된 곳 지나가다
가끔 감전 사고 일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되나요? 감전 사고가 생각보다 특히 요즘철에 호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첫 번째는 전신주 주변 가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신주 주변에 아무래도 이 누전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특히 이제 집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침수되신 분들은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차단기를 올려셔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 반지를 신고를 해가지고 누전을 확인한 다음에 요즘에는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전화만 하면 금방 와서 확인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혹여나 주변에 어떤 분이 감전이 됐다. 그러면 네. 일단 119 신고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연체 있죠. 고무 같은 것으로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요즘 받는 이 재난 문자 중에서 또 가장 많은 게 이 산사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산사태 참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의 한 7, 8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산사태 폭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산사태 지금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산사태 맨 꼭대기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터널을 하는 것은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 아래에 학교라든가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산 맨 아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흘러서 밑에서 이제 그렇죠. 실제로 피해를 입는 곳이. 근데 우리는 예. 그런 곳을 일본에서는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구역이다 해가지고 레드존이라고 구역해서 무조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번에도 광양에서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그 쉘터라고 하는 안전한 그 임시 거주지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에 소위 10년간 침수 흔적도를 조사를 합니다. 10년간 물이 침수가 된지 안 된지 안 된 곳에 초등학교라든가 마을 회관 같은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데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강제적으로 하죠. 강제적으로. 근데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이런 방송을 보신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은 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재난에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작년에 허리케인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태풍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태풍을. 근데 미국에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니까 몇만 명을 그 강제 이주시켜버리냐면 약 35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인천 광역시의 시민들 전체 인구를 대이동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열의 일명 없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강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인 네. 거잖아요. 네. 태풍이라든지 일본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겠네요. 이게 시스템이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일본은 매뉴얼 공화국입니다. 매뉴얼. 네. 여기 일본이 매뉴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매뉴얼을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표준 매뉴얼과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인데 우리나라의 현장의 재난 유형별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매뉴얼이 약 한 8,500개 정도 됩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그러면 많은 거냐? 일본에 비하면은 엄청 적은 겁니다. 일본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정말 매뉴얼 좋아합니다. 매뉴얼로 시작해서 매뉴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여담을 드리면 일본의 그 옛날에 이 사무라이 정권이 약 한 600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농부는 자기 구역만 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사무라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칼만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무라이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의 특이한 문화가 뭐냐면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 매뉴얼대로 한다. 재밌는 게 일본 동경에 가면 신기한 문화가 있는데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는 이라세이마세 하신 분 따로 있고
탁자 치운 분 따로 있고 음식 갖다 준 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매뉴얼인 거고. 매뉴얼대로 자기 임무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년 역사의 외침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한반도가 약 920번의 외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행주 치마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이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탁자도 치우고 하잖아요. 매뉴얼이 꼭 좋은 것은 우리 실제로 휴대폰 사가지고 매뉴얼 다 보고 휴대폰 만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키고 예. 보죠. 하여튼 우리 국민성 순발력이라는 게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대비책을 알려주셨는데 네. 각자가 알고 있는 또 대비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저희 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창문이 좀 큰 대형 유리 창이 이렇게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옆에 이제 쪽문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것을 테이프를 뭐 X자로 이렇게 딱 그 붙여놓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다 네, 하더라도 파편이. 뭐 널리 튀어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제가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구식이고 이제 구식이에요? 예, 신식으로 들어가고 양말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틈새 이게 흔들리니까 이 틈새에 이렇게 찔러 넣고 뽁뽁이를 열심히 붙여라. 아, 그랬죠? 유리창 전체에. 예, 비닐로 된 거. 네네. 저는 이게 신식 영남 씨는 2021년식. 진짜 그런 것은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아, 태풍 앞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네. 이제 일단 이건 두 분의 의견이고 전문가 이거 맞습니까? 네. 아, 두 분 다 맞다고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2012년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재난사에 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보통 태풍이 한 해에 보통 1개에서 2개 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5개가 옵니다, 그 해. 그리고 그 해에 또 특이한 게 보통 10월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태풍이 이제 끝났다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월 달에도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가을에도 높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니까 태풍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올 태풍이 그때 당시에 5번 왔는데 그때 볼라벤, 덴빈, 삼바, 데니스는 해갖고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특히 볼라벤이 이게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었어요. 비는 얼마 안 왔는데 강풍을 동반해갖고 그때 유리창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나게 그때도 많이 왔어요. 제일 많이 온 전화가 뭐냐면 이 청테이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띄냐. 일단 붙이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휘발유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런 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로 파괴 메커니즘은 뭐 때문에 파괴 메커니즘이 되냐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유리창이 오히려 파괴가 안 되고 오래된 이 유리창이 파괴된 이유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유격 때문에 반복된 충격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방송에서 그 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양말. 양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네, 그 방법도 꼭 기억해 두시기 네. 바랍니다. 또 장마 지나고 나면은 정말 이제 폭염이 또 찾아올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그렇게 많은가요?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폭염.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에 지금 한 100여 년 동안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해보면 각종 태풍, 홍수, 지진, 자연재난 중에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태풍이나 홍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폭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염은 잘 아시다시피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조용한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해가 언제냐면 1994년도. 네. 94년. 그 해 우리나라에 폭염이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이 한 여름에 폭염의 사망자가 3,38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 근데 이게 폭염의 사망자가 왜 많냐면 바로 인식 부족이죠.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밭에서 콩 매시는 아주머니들은 조금 더워도 좀만 더 하지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염이 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은 무슨 폭염이
중요하려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더웠었을 때 우리 휴대폰에 누구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더 많이 오거든요. 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평소의 안전의식이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아주 그러니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제가 첫 번째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한 알고 20여 년 계셔서. 동안 네. 안 좋은 것만 봐야 되고 그걸 강의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책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인생 뭐 있나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없었던 이제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비슷한 것이 이제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혹은 그런 거 안 좋은 것만 자꾸 충격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자꾸 재난 전문가라고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호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네. 자동차 속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수도승처럼 이제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꼭 주변 분들한테 꼭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약속 이 시간 방송하기 전에 꽤 빨리 왔거든요. 한 30분 전 이상 저는 항상 약속 장소 오는데 그 약속 시간에 좀 일찍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이 약속 시간에 30분 전, 1시간 전에 도착하게 여유 있게 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수도승 운전이 되는데 이제 시간에 촉박하게 출발을 하면 이제 조폭, 깡패 운전이 그러지 됩니다. 않아도 여유가 없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출발하면은 부처님 운전이 되어가지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여유 있게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뭐 재난에 있어서 또 안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걸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